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출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4일로 결정됐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날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판세를 결정하게 될 슈퍼 튜즈데이, 바로 전날이라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이걸 의식해서 일부러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렇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이 또 분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그 암 사망 케이스를 분석한 게 나왔는데요. 무슨 암에 몇 명이나 걸렸는지 역시 잠시만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또 요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 시청하시긴 하지만 악착같이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날씨를 좀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가주 전역에 폭염경보, 히트 워닝이 발령됐습니다. 남가주는 어제부터 또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밤까지 LA 등 남가주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내일까지 화씨 95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고요. LA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역시 또 한인 밀집 지역 벨리라는 곳, 그리고 인랜드라는 곳, 완전히 반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역들은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남가주 지역 구독자분들은요, 내일까지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동남부 지역은요, 허리케인 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엘라바마,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이 지역으로 허리케인이 또 하나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디센티스 주지사는 폭풍에 대비해서 주 내에 있는 3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예비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는요, 이 허리케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한국은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기상대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아니, 장마도 여름 장마 있고 가을 장마 있고 그런가 봐요, 요즘은.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여름이지만 여태 계속 비 오고 중간중간 폭우도 많이 오고 해서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했는 걸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무슨 또 가을 장마 여태 비 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한국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여름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을까지, 가을 장마다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올 그런 모양인데, 이제 동남아시아 날씨로 한국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한국 날씨를 볼 때마다 비 안 오는 날을 예보해 주는 게 더 간단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한국은요,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또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를 잠시 살펴보다 보니까요, 한국이든 이건 미국이든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번개 맞아서 사망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스토리입니다. 지난 25일 켄터키주 쉐번이라는 곳에 사는 39살의 남성이 건초 더미를 정리하다가 번개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미국에서 올해 번개를 맞아서 사망한 11번째 케이스, 11번째 희생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 15일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48살의 남성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번개에 맞아서 숨진 이후에 전국 8개 주에서 11명의 낙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별로는요, 플로리다주의 희생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텍사스에서 2명, 켄터키와 펜실베니아, 네브라스카, 뉴욕, 그리고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등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주는 어딜까요? 네, 이곳은 텍사스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요, 1년에 무려 번개가 290만 차례나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플로리다 120만 회, 오클라호마 110만 회 순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번개를 맞고 사망한 스토리를 전해드리니까 번개를 맞으면 100% 사망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정도 사망률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번개 맞아서 사망할 확률은 20-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개를 맞고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신적으로는 단기 또는 장기적인 기억 상실증을 겪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몸에 번개 모양의 흉터가 심하게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인 특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계시던 비 오는 날 야외에서는요, 번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다면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가 아니죠. 자, 번개를 피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집 안에서도 할 게 있습니다.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요, 필요한 것만 빼고 집 안에서도 가능한 한 전기 제품이나 전자 제품을 플러그에서 빼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야외에 있을 때인데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금속성의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금속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우산 가장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금속으로 된 컵도 좋지 않습니다. 머그컵 같은 건데 좀 금속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안에도 그렇지만 겉에도 그런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된 낚싯대, 또 금속으로 된 지팡이, 그리고 골프채 등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사실 그 비 오는 날에는 안경 쓰신 분들도 가능한 한 안경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을 쓰고 나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재미로 알아봤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미국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트럼프 스토리가 좀 오늘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몇 개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시작 날짜가 내년 3월 4일로 결정됐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첫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인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재판 시작을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계속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판사는 트럼프 본인과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또 동시에 법정에도 출석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야말로 법률적인 다툼을 벌여야 하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이라는 이 날짜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고약한 날짜입니다. 공화당 경선 판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슈퍼 튜즈데이가 바로 그 재판 시작 다음 날인 3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일이 바꿔 말하면 바로 이제 슈퍼 튜즈데이 바로 전날인 겁니다. 슈퍼 튜즈데이는요,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그 전당대회의 그 대의원을 뽑는 당원대회가 상당수의 주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가장 많은 주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공화당은 내년 3월 5일 이 슈퍼 튜즈데이 이날에 엘라바마 비롯해서 이제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등등 10개 주 이상에서 10여 개 주에서 코커스나 프라이머리가 전당대회라고 볼 수 있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편향된 트럼프 혐오 판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면서 바로 우리의 지금 타락한 정부가 원하던 대로다. 슈퍼 튜즈데이에 나는 항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자,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최초로 이 머그샷을 찍고 또 그 머그샷을 상품화해서 710만 달러를 벌어들인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을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굳게 담은 입술에 화가 난 듯 찢겼던 그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게 정말 트럼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머그샷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유명인들의 머그샷 스토리를 살짝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머그샷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20대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20대였던 197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서 머그샷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대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찍었네요. 머그샷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 꽉 다물고 이 죄인인 것처럼 어떤 그런 표정 등등을 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얼굴을 추후에도 구별을 할 수만 있게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화장을 했다거나 또는 뭐 심하게 분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커다란 무슨 안경이나 뭐 이런 걸 써서 뭐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뭐 두툼한 큰 안경 뭐 이런 그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만 있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힐튼 그룹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의 머그샷도 화제였습니다. 2010년 불법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었는데요. 표정만 보면 아주 당당하죠. 무슨 뭐 파티장에서 찍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페리스 힐튼은 이번에 그 트럼프처럼 이 사진을요, 이후 티셔츠와 머그컵의 색에서 판매해서 역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머그샷을 상품화해서 돈 번 게 처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수 저스틴 비버도 아주 유명합니다. 저스틴 비버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만취한 채 람보르기니 그 스포츠카를 몰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자신의 머그샷을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유명인들은 머그샷을 찍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참 그들의 심리를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별별 표정의 머그샷을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범죄든 피의자가 되면 일단 그 머그샷을 찍고 그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공개하는 것은 뭐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추후 이 재판 과정에서 그가 뭐 무죄 방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일단 기소가 되면 기록을 위해서 지문 채취 그리고 머그샷 찍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또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머그샷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한국은 머그샷 촬영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머그샷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걸 일반에게 공개해도 되는지는 피의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머그샷 논란이 불거진 김에 과외로 한국, 미국 쪽의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스토리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한인 암 사망 케이스 분석 결과입니다. 미국 내 한인 암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암 사망 1위는 여전히 폐암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폐암과 함께 유방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특히 더 늘어났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미 전국에 1989명 한인이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지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3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폐암 사망자는 2021년 376명과 비교해서 지난해에는 6.1%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16명을 기록한 췌장암이 2위, 그리고 194명을 기록한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이 3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암이 168명, 간과 담관암이 165명, 림프암, 혈액암이 136명, 유방암 125명, 방광암 58명, 난수암 56명, 전립선암 54명 등의 순으로 상위 10가지 암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췌장암, 위암, 림프암, 혈액암, 유방암, 방광암 등이 2021년보다 한인들의 경우에 더 증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간, 담관암 등이 2021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종은 어떤가? 모든 인종을 합한 미 전체적으로 봐도요, 폐암이 사망자 수 1위였습니다. CDC는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 폐암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흡연이라면서 폐암 사망자의 최소 80%, 많게는 90% 정도가 흡연과 연관이 있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역시 덧붙였습니다. 이 한인 암 사망자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가세입니다. 5년 전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볼까요? 지난 2018년 한인 암 사망자 수는 1,772명, 그리고 2019년에는 1,805명, 2020년 1,845명, 2021년 1,90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989명 등으로 한인 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암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데 때문에 이제 연방 정부는요, 새로운 암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암 치료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좋은 건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 백신 개발에 큰 진전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2,400만 달러를 미국 정부가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진전이 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번에는 쓰레기 스토리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이 지금 심각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요. LA시가 최근 그 미 전역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 탑5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나눴습니다. 이 웹사이트 하우스 프레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순위 4위에 LA가 올랐습니다. 탑5를 보면요. 1위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2위는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이제 세크라멘토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그래도 주도잖아요. 주 도시인데 그런 도시인 세크라멘토가 가장 지저분한 도시 2위에 올랐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하튼 순위, 기록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2위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리고 3위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4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주의 LA, 그리고 5위는 테네시주의 멤피스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LA시는요, 불법 쓰레기 투기와 노숙자 관련 오물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도시다 라는 그런 오명을 LA는 어느 순간부터 안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곳곳 상가 밀집 지역과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공사 구간 등등에 이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쓰레기통에 넘쳐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들이 노숙자들로 인해서 헤집어져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노숙자들이 어떨 때는 밤이나 새벽에 추워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면서 이 방화의 대상이 되는 등 크게 불이 번지는 그런 대상이 되는 등 이 사회 안전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세계적인 도시 LA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럽나 싶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가솔린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1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가솔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무려 2억 배럴에 달하는 정부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는데 현재 미국 내 평균 가솔린 소매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서 2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오페크의 감산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 압력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압력을 받았다라는 이유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그 에너지 업계 내부 사정의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정유 업계는요,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방역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 두었던 시설 정비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드디어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작하기로 이제 많은 정유 업계들이 그렇게 다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유 생산량이 최근 들어서 하루 220만 배럴이나 감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급량 감소가 가솔린 수요가 증가하는 그 여름철과 또 하필이면 또 겹쳐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지금 18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 수가 한인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불 관련 실종자 수는 최소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FBI는 실종자 소재 파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난 24일 밤 388명의 명단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100여 명에게서 나는 무사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당초 공개된 명단 388명 명단에서 라스트 네임으로 보아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명을 포함해서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만 남고 100여 명 정도는 줄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한인으로 추정, 김 씨나 박 씨 같은 경우에 KIM도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PARK를 쓰면 이건 거의 99% 한국 사람이고요. 송 씨도 사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백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송 씨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으로 이제 분류해 볼 때 4명 정도 실종자 명단 가운데 한국 사람이, 한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 탑 10 가운데 무려 4곳이 가주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 비용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도시 상위 10곳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LA,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등 4곳의 캘리포니아 지역이 꼽혔습니다. 가주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은 LA, 그 다음은 샌디에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지역, 살아가는데 어딜까요? 예상대로 뉴욕의 맨하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죠? 그 다음으로 비싼 곳은 하와이주의 호놀룰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러면 어딜까요? 글로 이사 가서 살까요? 네. Good things no cheap, cheap things no good.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도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가장 전국에서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역은 텍사스주 할링젠이라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텍사스주 할링젠이라는 지역의 생활비는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26%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넷플릭스 DVD 받아가세요 라고 지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넷플릭스 DVD를 왜 받아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요, 초기 사업 모델이었던 그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곧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재고 DVD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DVD 최대 10장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DVD 우편 대여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뒤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원제 스트리밍 업체로 이제 변신해서 성공했잖아요. 넷플릭스는 오는 9월 29일, 다음 달 29일 DVD 서비스 사업은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도 넷플릭스가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고, 그 자체가 저는 더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었나 봐요. DVD 빌려주는 서비스를. 그런 것도 DVD 빌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네. 자, 넷플릭스는 DVD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미반납된 DVD, 반납하지 않고 있는 그 DVD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객이 DVD를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997년 8월에 설립된 넷플릭스는 월정액을 내는 회원제 DVD 우편 대여 서비스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DVD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이후 이 DVD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 속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사업을 접으면서 이 DVD를 아예 그냥 주기로 한 것입니다. DVD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DVD 회원 가운데 넷플릭스가 추첨을 해서 10개씩 무료로 보내준다는 건데요. 이걸 좀 받아보고 싶어서 이제라도 DVD 회원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어젯밤 12시부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가입도 못해요. DVD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넷플릭스 DVD를 갖고 계시다면 그냥 반납하지 말고요. 그냥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열혈 구독자님들. 사실 제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웬만큼 또 압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